안녕하세요. 제일학원 국어선생 오동환입니다. 오늘 문학 첫 수업은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과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용운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당연히 어느 시기의 시인으로서 일제강점기 때 시인으로서 시인이면서 또 뭐였죠? 승려였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사람이 한용운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우리 한용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한용운이라는 사람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작가에 따라서 화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와 당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한용운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여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때 당신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사람. 한 글자로 얘기하면 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용운이 뭐였다는 점? 승려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럼 당신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자, 뭐거나 종교적 절대자인 누구이거나 부처이거나 또는 뭐 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조국 또는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조국의 광복이 당신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시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 표현론적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감상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특히 한용운의 시가 그러한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라고. 자, 당신의 옷을 지어 놓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옷을 지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옷을 짓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옷에서는 당신에 대한 화자의 뭐가 사랑과 정성이 느껴진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지어 놓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시를 읽을 때 뭘 잘 봐야 되냐면 이 여기 서술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서술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놓았습니다는 비읍니다라는 종결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뭐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경어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도 짓고 심의도 짓고 그리고 도포도 짓고 그리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심의라든지 도포 그리고 자리옷은 전통 우리나라 전통 복식 중에서 남자의 옷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 남자의 옷을 지어 놓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 시의 화자가 뭐임을 여성 화자임을 짐작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옷을 지었는데 단지 한 벌을 지은 게 아니라 여러 벌을 지었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옷들이 다 당신에 대한 화자의 뭐를?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그 사랑과 정성을 뭐 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자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 뭐죠? 수의 비밀입니다. 수의 비밀. 그래서 옷은 다 지었는데 자 옷의 완성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옷의 완성을 왜 미룰까요?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옷을 지어 두었을 뿐 그것을 임에게 드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이 뭐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부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자, 이 옷을 다 완성했다고 해서 임에게 드리게 되면 당연히 이미 내 곁에 현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옷의 완성을 미루는 이유는 화자가 임의 부재를 인식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함이다. 인식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자, 손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건 술을 놓는 일을 많이 했다, 여러 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왜요?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라고 강조를 해줬네요. 자, 다른 사람들은 이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이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 어떤 비밀? 술을 완성시키지 않는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화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수의 비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술을 완성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자, 여기서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뭐 이미 부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를 지었던 시인이 살아가던 시대가 일제 강점기이기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 봅니다.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 우리 시에서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자, 나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죠?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한 거죠?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그러니까 구체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주머니 속에서 뭐가 나와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또 나의 마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술을 놓는 행위,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술을 놓는 행위를 하면 이 내 마음이 그 금실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감으로써 맑은 뭐가 된다? 노래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과 내면의 정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술을 놓음으로써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뭐를, 아프고 쓰린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얻기 위해서 수 놓는 행위를 뭐 하고 있다?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유. 자, 그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보물. 자, 지금 이 옷은, 이 주머니는 왜 만드는 거예요? 임에게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에게 드릴 때 가장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야 할 텐데, 아직까지 나에게 임에게 드릴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수를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을 때까지, 임에게 드릴 만한 보물을 찾을 때까지는 다시 수 놓는 행위를 끝내지 않을 거다라는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거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이해해 봤을 때 여기서 임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표현법 사용해서, 역설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수놓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뭐 하고 있는 거다? 강조해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님에게 더욱 가치 있는 걸 드리고 싶어서, 또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그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수 놓는 행위를 미루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에서는 이미 부재하는 상황, 국권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그 임에게 드릴 만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또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그 마음이 아프고 쓰린 마음을 위안하고 정화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영훈의 시인데요. 한영훈의 시그니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임해침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해침묵이라는 시는 단순히 그냥 한번 배운다고 생각하고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대로 열심히 들어둬야 하는 작품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 작품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됐나요? 먼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됐는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힘은 같습니다라고 한번 길어지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다?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사용했어요? 감탄사를 사용했죠. 뭐가 사용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탄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오타가 쩔어요. 그쵸? 자, 영탄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탄법은 지금 사랑하는 이미 떠나간 현실에 대한 감탄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탄식이라든지 슬픔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탄법을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선생님이 시를 읽을 때 방금도 뭐라 그랬었죠? 요 서술어 부분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가 사용되고 있다? 경어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행으로 가서,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여기서 푸른 산빛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나요? 부정적인 느낌을 주나요? 긍정적인 느낌을 주죠. 보통 문학 작품에서는 푸른색은 생명력이 넘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자, 보통 붉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뭐 정열적인 사랑 이런 걸 의미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선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는 무슨 색이 떠오릅니까? 붉은색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붉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느냐? 푸른 산빛이 뭐라고 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붉은색이란 건 그와 대비되는 소멸 또는 절망적인 심정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위에 행에 나와 있죠? 자,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렇죠? 떨치고 갔습니다라고. 자, 왜 붉은색 단풍나무 숲이 소멸과 절망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는지 이 위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용에 한번 보시면, 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이라고, 황금의 꽃 같다라는 건 당연히 어떤 표현일까요? 긍정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슨 표현법을 사용했어요? 직유법을 사용했는데, 자, 이 원관념이 뭡니까? 굳고, 그러니까 뭐하고? 단단하고 빛나던 옛 맹세. 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맹세라잖아요. 우리 천년 만년 뭐 하지 말자.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사랑하자. 이런 옛 맹세를 하는데, 자, 그게 뭐가 되어서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라고 화자가 임과 뭐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별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는 맹세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찬란한 사랑의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식어서 가치가 없어져서 이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행으로 가볼까요?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날카로운 첫 키스는 뭐의 기억이죠? 당연히 사랑의 추억이죠. 근데 그 사랑의 추억이 얼마나 화자에게 강렬하게, 황홀하게 느껴졌던지 날카로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의 지침, 나의 삶의 뭐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꾸어 놓고 뒷걸음질 쳐서 뭐 했다? 사라졌다. 자, 어때요? 계속해서 임은 같습니다.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지금 이 전반부 1행에서 사행 부분은 임과의 이별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행을 보시면, 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는 심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님의 말소리는 어떤 심상이에요? 후각적 심상인데 그걸 뭐 하다라고 표현했죠?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심상을 어떻게 전이시켜 표현한 걸까요? 당연히 청각적 심상을 후각화해서 표현한 어떤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공감각적 심상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화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선지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님의 말소리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에 나는 귀를 먹고요. 임의 꽃다운 얼굴이 얼마나 꽃다운지 그 얼굴에 눈이 먼답니다. 라고, 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먹으면 안 되고, 임의 꽃다운 얼굴을 보려면 눈이 멀면 안 되는데 눈이 멀었다. 귀를 먹었다. 라고 이치에 맞지 않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 또한 임에 대한 화제의 어떤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걸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라고. 자, 우리 앞에서 이 시를 지은 사람 한용운이 뭐였다 그랬어요? 승려였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에는 당연히 그 작가의 생각이, 가치관이, 삶이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시에서도 불교의 윤회 사상이 윤회 사상이 반영이 되어 나타납니다. 윤회 사상이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여기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라는 부분은 회자 정리, 만나면 반드시 뭐가 있다? 헤어짐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충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라고, 이별 후에 너무나도 뭐했다? 슬펐다라고 승해서 감정이 좀 더 심화, 고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는 시어가 나오네요? 그러나라는 시어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뭐가 나오면, 그러나가 나오면 뭐의 전환?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이 앞부분까지는 어때요? 주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했는데 시상이 전환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희망적 감정으로 변화하겠구나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임과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 그러니까 슬픔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트리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러니까 이별했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아름다운 사랑, 내 소중한 추억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일인 것을 아는 까닭에 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시상의 전환 나타납니다.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내 슬픔, 그 크나큰 슬픔의 감정을 무엇으로? 희망에. 어떤 희망일까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이시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걸 염려하는 것과 같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회자 정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회사상에서 거자필반이라고 합니다. 거자필반. 무슨 뜻이냐? 뭐가 있으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떠난 사람은, 미안합니다. 떠난 사람은 반드시 되돌아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윤회사상에 반대되는, 회자정리에 반대되는 한자성어가 거자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뭐에 대한? 재회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노래하면서 시를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부분으로, 자, 봐봐요. 새 희망의 의지로 전환됐죠. 기승전결 중에서 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무슨 표현법? 아까 처음에서도, 첫 행에서도 영탄법이 사용됐었는데 마지막에도 영탄법으로 끝내네요. 자, 여기서 영탄법인데 앞에서 영탄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의 영탄이 슬픔의 탄식과 한탄의 감정을 강조하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서 아는 재회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영탄법이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중요합니다. 님은 갔지만 님은 갔어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하였습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무슨 표현법?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으로 자 나는 지금 임과 뭐 했지만 헤어졌지만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므로 여전히 내 옆에 있다. 난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뭐 하고 있다? 다독이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이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 무슨 뜻이에요? 임은 지금 떠난 게 아니고 내 곁을 떠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다? 침묵하고 있는 거다. 내 곁에 있지만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으로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주고 있는 시가 한용운의 임의 침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용운의 두 작품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렇죠? 자,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면서 승려였고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20년대, 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 현실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작품으로 우리 문학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 한용운이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은 잘 읽어두고 꼭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요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에 간단한 정리 테스트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